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레스큐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한 소방관이 기억하는 날들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레스큐는 구조입니다. 구조는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거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살아 숨쉬는 것보다 값진 것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자 김강윤은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던 날, 젊은 구조대원. 까만 운구차 한 대가 구조대 차고로 천천히 들어섰다. 차고 양옆으로 부산진 구조대 전 직원이 도열했다. 모두의 표정은 비통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고인의 동생이 운구차에서 영정을 들고 내렸다. 소방관이었던 형의 사진을 들고 잠시 제자리에 멈춰선 동생은 천천히 구조대 청사를 둘러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 사진 속의 고인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일을 했었다. 김종기 반장, 부산진 소방서 구조대의 구조대원이었다. 그는 2008년 여름 어느 날 안타깝게 순직했다. 내가 같은 해 1월에 임용되었을 때 그는 구조대의 서무반장이었다. 서무반장은 구조대의 행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구조일을 도맡아 한다. 구조 현장에서도 가장 앞에 선다. 출동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하며 각종 서류 작업 역시 서무반장의 몫이다. 어쩌면 구조대에서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일 것이다. 통상 각 팀의 막내 직원이 서무반장을 맡는다. 김종기 반장은 나보다 한 살 어렸지만 2년 먼저 소방에 발을 들였기에 구조대 선배로서 깍듯이 대했다. 그 역시 나를 정중히 대했고 존중해 주었다. 종기 씨는 재주가 많았다. 본연의 임무인 서무반장 일은 부산진 소방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출중했고 현장 업무도 누구보다 능했다. 문무를 겸비했다는 표현이 이런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었다. 훤칠한 키에 연예인 못지않은 잘생긴 얼굴이었다. 서글서글한 웃음이 매력이었고 성격도 밝아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 총각이었던 그에게 선배들은 가끔 언제 장가를 가느냐며 농담 삼아 묻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사람 좋은 웃음으로 대답했다.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지만 현장에서는 매서웠다. 한 번은 3팀이었던 내가 그가 속한 2팀에 지원 근무를 했는데 교통사고 현장에서 본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냉철하고 단호했으며 특히 장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판단력이 아주 우수했다. 긴급을 요구하는 구조 현장에서 자칫 머뭇거림은 요구조자의 경각에 달린 목숨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선배들보다 더 빠르고 침착하게 현장을 누볐다. 타고난 구조대원이었다. 종기 씨는 술을 좋아했다. 평소 숫기가 없어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회식 자리에서는 내 옆으로 먼저 다가와 술을 권했다. 그러면서 나이 많은 나에게 형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를 나름 꼼꼼하게 설명했다. 나야 나이가 많든 적든 응당 먼저 임용된 그를 단연코 선배로서 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도 내심 그런 게 미안했는지 술자리에서는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안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그는 술자리에서만큼은 나를 형이라 불렀다. 그 마음이 고마웠다. 임용 후 첫 겨울이 가고 봄이 지나자 구조대는 분주해졌다. 여름철 해수욕장 파견 인원을 차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 송정 등 총 7개의 해수욕장을 운영했는데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면 소방관들이 각 해수욕장에 약 3개월 동안 파견되어 안전근무를 했다. 내가 속한 부산진 소방서 구조대 역시 4명 정도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종기 씨가 포함되었다. 물에서 하는 거라면 자신이 있었던 나는 15시간이 아직 남아있어 사무실을 지켜야 했다. 우와, 새 휴대전화네요. 샀어요? 네, 멋지죠? 하하, 큰마음 먹고 하나 장만했어요. 종기 씨는 반질반질한 액정에 얼굴이 훤히 비치는 까만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즐거워했다. 해수욕장 개장 행사에 가는 날 아침, 그는 마지막 야간 근무를 하고 오전에 교대한 후 새로 산 휴대전화를 쑥스럽게 자랑했다. 사람 좋은 눈웃음으로
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천상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종기야, 근데 너 송정해수욕장까지 자전거 타고 갈 거야? 네, 운동도 할 겸 그렇게 가려고요. 운전원 선배가 종기 씨에게 물었다. 만능 스포츠맨인 종기 씨는 특히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사무실이 있는 서면에서 먼 송정해수욕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했다. 날도 덥고 거리가 먼데 고마 차 타고 가거라. 괜찮습니다. 개장 행사만 지원해주고 바로 퇴근이라 힘든 것도 없어요. 원래 종기 씨는 광안리 해수욕장 파견이 확정되었는데 송정해수욕장 개장 행사에 동원되었다. 자신의 근무처가 아닌 곳이었지만 워낙 바다를 좋아하는 종기 씨는 어디든 자신을 불러주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자전거를 타고 구조대를 나섰다. 동료들은 그가 늘 열정적이라며 퇴근한 뒤에도 한참을 칭찬했다. 나도 그런 종기 씨의 열정이 부러웠다. 처음 겪은 동료의 죽음. 거기 부산진 구조대지? 혹시 김종기가 거기 직원이야? 해운대 소방서 구조대의 팀장님이셨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주변은 시끄러웠다. 네, 팀장님. 부산진 구조대 맞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로 그러시는지요? 교통사고가 나서 출동했는데 요구조자 신원을 확인해보니 거기 직원 같아서 말이야. 순간 목걸이 송연해지고 등골이 싸늘해졌다. 나는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며 팀장님을 외쳤다. 팀장님, 전화 받아보십시오! 아직 살아있다고 했다. 몇 톤인지 그 무게가 가늠조차 안 되는 커다란 컨테이너 트럭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종기 씨를 뒤에서 덮쳤다. 무시무시한 크기의 타이어가 그의 가슴을 그대로 밟고 지나간 듯 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과 구조대원의 말에 의하면 종기 씨는 그 와중에 의식이 있었고 해운대 구조대 팀장님과 대화도 어느 정도 했다고 한다. 우리는 즉시 수영구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출동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기고 대장님, 팀장님 그리고 내가 함께 차에 올랐다. 가는 내내 팀장님의 전화기는 계속 울렸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팀장님의 얼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두워져 갔다. 종기 씨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병원에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전화는 오지 않았다. 전해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종기 씨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분명 그는 살아있을 거야. 살아있을 거야.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종기 씨를 이송했던 구급대원과 마주쳤다. 침울한 표정이었다. 팀장님의 물음에 구급대원은 우리가 도착하기 바로 전에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 먼저 도착한 종기 씨의 가족이 오열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새로 산 휴대전화를 들고 웃으며 나갔던 사람이었다. 지금도 새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솔직히 지금 기억으로는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다. 팀장님과 대장님의 지시로 이곳저곳에 연락하며 종기 씨의 죽음을 알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실에 남은 직원들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 같기는 한데 당최 내가 그 와중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차며 혼자서 온갖 생각을 다 했던 것만 같다. 패닉이었을까? 제정신이 아니었다. 장례가 준비되고 영정사진이 장례식장에 놓였다. 나는 그날부터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자리를 지키며 문상객을 맞았다. 부산진 구조대 직원들은 출동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장례식장에 상주하며 일을 도왔다. 장례식장은 3일 동안 많은 문상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20대의 젊은 구조대원이 비명에 가버린 현실을 다들 안타까워했다. 특히 종기 씨의 고향 친구나 군대 동기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술을 들이켰고 취기가 오른 누군가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장례식장이 떠나가도록 오열했다. 그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는가. 불과 몇 년 전 나도 생가사를 넘나드는 일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료였던 안대연을 떠나보낸 적이 있었다. 종기 씨 어머니는 비통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붙들고 함께 울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바닥으로 눈물만 하염없이 떨구었다. 나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소방관이 되고 처음 겪은 동료의 죽음이 3일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의 마지막 인사. 발인하기 전에 대장님이
주황색 기동복을 깨끗이 다려입고 오라고 했다. 운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장례식장 지하 서늘한 방 안에 종기 씨가 있는 관이 놓였다. 관은 새하얀 태극기로 쌓였다. 각진 모서리가 태극기를 뚫을 만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반듯했다. 광목천이 위아래로 가지런히 묶여 쉽게 들 수 있도록 했다. 동작을 맞추어 고인을 들어 올렸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장례식장 밖으로 걸어 나갔다. 큰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던 종기 씨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 손과 어깨에 전해졌다. 고인도 가기 싫은가 봐요. 모두 힘 좀 써주세요. 앞서가던 장례 지도사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것 같았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다. 사고 현장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할 사람이었다. 그런 아쉬움에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보였다. 힘겹게 옮겨지는 고인을 보며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동료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숨지겨 울었다. 그렇게 운구차에 실린 종기 씨는 자신이 일했던 구조대로 향했다. 종기 씨가 쓰던 장비가 놓인 창고에 들렀다. 방화복과 개인 보호 장비는 새카만 그을음을 머금은 채 창고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제 누구에게도 걸쳐지지 않을 고인의 장비도 울음을 삼키는 듯했다. 그가 생전에 얼마나 치열하게 화마와 싸웠는지를 말해주었다. 가족들에게 종기 씨가 쓰던 장비라며 하나씩 알려주는 팀장님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2층 사무실의 종기 씨 책상과 의자, 대기실 사물함의 옷들을 보았다. 영정 속 사진은 그렇게 이승에 남은 자신의 물건을 하나씩 눈에 담았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산 사람은 그것들을 모두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장터의 뜨거운 6월 태양 아래 흘리던 눈물이 얼굴에 말라붙었다. 화장하는 동안 누구도 아무 말이 없었다. 특전사 출신의 전도 유망한 젊은 소방관이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변해갔다. 서장님은 한쪽 벽에 기대어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만 하지는 않겠지만 고인의 소속기관 최고 지휘관으로서 서장님의 마음도 찢어지게 아픈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나온 그의 유골함은 생전의 모습같이 단정했다. 그의 단단한 육체는 하얗고 작은 유골함에 들어있었다. 그런 생각이 미치자 또 울었고 그를 이제 놓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기 씨를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동료를 잃은 소방관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모두 말없이 차창밖만 응시했다. 함께 먹고 자고 씻으며 지낸 형제와 다름없는 이가 떠났다. 차창 밖의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해 보였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여기 아까운 젊은 소방관이 세상을 떠났노라고 외치고 싶었다. 이내 부질없는 짓임을 알았지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의 모습이 얄미웠다. 그렇게 나는 동료의 죽음을 처음으로 보았다.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교대 시간의 인사가 어쩌면 생의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는 소방관의 운명을 직접 경험했다. 나는 그 이후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가 떠난 빈자리는 한동안 채워지지 않았다. 수개월이 지난 연말쯤 신규 직원 2명이 구조대에 새로 들어오면서 종기 씨의 결혼이 채워졌다. 떠난 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만 우리의 일은 끊임이 없었다. 누군가의 빈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채워진다. 그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던 그날이 벌써 10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도 그가 가끔 생각난다.